김태현의 게으른 책 읽기. 이번에는 읽었던 책을 다시 읽어보는 시간, 리드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책은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에세이에 있어서, 클래식이 된, 그런 책입니다. 아마도 80년대 정도의 대학생활, 혹은 또 그 시기에 어떤 문학, 소녀를 꿈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꼭 읽어보셨을 만한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 그르니에가 쓴 섬이라는 책입니다. 옛날 버전이에요. 이게 언제 샀더라? 이게 아마 일수의 발생일이 1988년인데 제가 아마 이걸 아마 1989년 혹은 90년 정도에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벌써 30년이 넘은 책이에요. 이 책이 어떻게 책장에 아직까지 남아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책을 딱 들면 벌써 옛날 책이라는 티가 나요. 이 앞면의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책을 열어보면 이렇게 빛바랜 속지도 속지고요. 행간과 자간의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무지하게 글이 빽빽해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뭐 책 아무거나 한 거 줄 수 있나? 예. 안 줘도 돼요. 예. 여러분들 아마 최근에 그 서점에서 사서 읽는 책들 보시면 이렇게 책을 딱 여는 순간, 물론 이제 최근 책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당연한 어떤 표준적 그 행간과 자간 정도의 거리로 보입니다만, 최근의 책과 비교해 본다면 진짜 글씨가 엄청 빡빡해요. 그러니까 80년대나 90년대 지금 서점에 나와 있는 책들처럼 행간과 자간의 거리를 잡았으면 독자들이 유혹했어요. 이 자식들 비싼 돈만 받고 책에 글자가 몇 개 없다고. 왜냐면 이게 뭐야, 10,000원짜리를 주고 샀는데 읽을 게 몇 개 없잖아, 막 이러면서 화를 냈다고요. 최근엔 거꾸로죠. 오히려 이렇게 책을 펼쳤는데 글자가 막 이렇게 빡빡하게 있으면 이거 사시겠습니까? 예. 저는 예전에 이 책을 읽었던 사람인데도 다시 보는데 힘들더군요. 눈이 아파가지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왜 계단 올라갈 때 어릴 때는 그 계단이 그 자기 키 높이에 잘 맞았죠. 그래서 뚜벅뚜벅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계단의 간격이 너무 작아지면 나중에 키가 크고 나서 이렇게 갈라오면 애매해요. 두 계단을 한 번에 올라가자니 발을 쭉 벌려야 되고 한 계단만 올라가자니 깨끔발처럼 막 이러고 올라가야 되니까 아마도 2021년의 독자들에게는 맞지 않는 어떤 계단의 그 사이즈처럼 그런 행간과 자간을 가지고 있는 책이 아닌가. 더구나 글자 폰트도 무지하게 작습니다. 이게 A4지로 따지면 한 8포인트나 7포인트 정도 되는 그런 포인트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찌됐건 이 책을 80년대 후반 혹은 90년대 초반에 샀던 이유는 남들이 다 보더라고요. 그래 샀어요. 그러니까 책을 사는 100만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옆 사람이 책을 보고 있는데 그게 그럴듯해 보인단 말이지. 응? 그러면 나만 안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베스트셀러라든지 뭐 1,000만 관객이 들었던 영화들이 되게 이제 그런 이유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재밌어서 보는 것도 있습니다만 옆 사람이 봤는데 나만 안 보면은 대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샀어요. 그래서 샀는데 이 책은 놀랍게도 이 장 그르니에라고 하는 이 프랑스의 작가이자 철학가가 보여주는 아주 섬세하면서도 순진하며 단순한 글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그 놀라운 사유의 세계가 정말로 멋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을 첫 장을 이렇게 들게 되면 우리를 가장 먼저 유혹하게 되는 건 알베르 까미가 쓴 바로 그 까미, 이방인을 쓴 바로 그 까미가 쓴 이 책에 대한 추천사가 있어요. 소위 알베르 까미의 이제 선생님이라고 불렸던 인물이 바로 이 장 그르니에인데 읽어볼까요? 내 나이 20이었을 때 알제에서 나는 처음으로 이 책을 읽었다. 나는 그때 아찔했다. 이 책은 나와 나의 많은 친구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그 아찔함과 그 영향을 나는 다만 지드에, 여기서 지드는 양들의 지드죠.
앙드레 지드의 지상의 양식이 한 세대에 걸쳐 끼친 그 충격과 견뎌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섬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계시는 그와는 다른 종류였다. 지드적인 열광은 우리에게 감탄스러움과 동시에 어리둥절함을 남겨준 것인 반면에 섬의 계시는 우리에게 유효적절한 그 무엇이었다. 사실 우리는 도덕이라는 굴레를 벗어날 필요도 지상의 과일들을 찬양할 필요도 없었다. 그 과일들은 우리가 손을 뻗으면 닿는 곳에 빗속에 매달려 있었다. 그저 깨물어 씹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독자들이 이 책에 다가올 시기가 되었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그 새로운 독자들 중에 한 사람이고 싶다. 나는 다시 그날 저녁으로 되돌아가고 싶다. 거리에서 이 작은 책을 펼치고 나서 겨우 처음 몇 줄을 읽어보고 다시 덮고는 가슴에 꼭 끌어안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정신없이 읽기 위해 내 방에까지 달려왔던 그날 저녁으로. 그리고 나는 아무런 마음의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부러워한다. 오늘 처음으로 이 책을 열어보게 되는 저 알지 못하는 젊은 사람을 너무나도 열렬히 부러워한다. 대단한 추천사 아닙니까? 알베르 까미 같은 그 대작가가 내가 이 책을 처음 발견했을 때 나는 정말로 즐겁고 행복했으며 이 책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정말로 정성스럽게 읽기 위해서 이 책을 가슴에다 품은 채 정신없이 내 방으로 달려왔다. 그리고 먼 훗날, 먼 시간이 지나서 이 책을 이제 처음 만나게 될 젊은 독자들에게 일말의 시샘도 없는 진심된 부러움을 느낀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그럼 어떤 내용들이 이 책 안에 담겨져 있는지. 그 이전에 여기 93년에 샀군요. 기억이 이렇게 모자란 거예요. 부족하고 왜곡되고. 93년 3월에 샀네요. 제가 이때만 해도 무슨 폼이 그렇게 많았는지 책을 사면 책 앞장에다 이렇게 꼭 뭔가 이렇게 한 줄 썼어요, 제가. 예? 이거 없었으면 이제 중고로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제가 책을 훼손하는 거예요. 예. 여기 93년도에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나를 슬프게 했다.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예? 뭔 이 대학교 1, 2학년짜리들 이 개똥 철학 같은 소리를 여기다가. 하여튼 뭐 그때는 그것도 이게 이렇게 똑바로 쓴 것도 아니게 뒤집었어서 또 폼 잡는다고. 이게 더 어디서 왔냐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글자를 거꾸로 썼대요. 이렇게 자기가 이제 쓴 책이 남한테 이렇게 그 해석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것도 흉내낸 거야. 나는 이제 거울 보면서 거꾸로 쓰기 싫으니까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쓴 거지. 이 한 석줄의 문장에도 당시 93년도에 제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겉멋에 가득 찬 깡마른 불문과 복학생. 바로 이런 게 이제 요 석줄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 민망하네. 네. 그래도 그때 인기는 괜찮았어요. 불문과 여자 학생들이 저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예, 되게 고독했거든요. 약간 현존하는 랭보 같았거든요, 제가. 예. 다시 살아 돌아온 랭보. 예. 랭보 씨도 몇 개 외우고 그랬는데, 여름에 새벽을 껴안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다. 물은 죽었다. 이게 사실은 되게 긴 시인데, 되게 이렇게, 폼 나는 장면만 이렇게 엑기스로 다 못 외우니까 석줄만 외우고 다녔어요. 그래서 막걸리 한 잔 탁 먹으면 랭보 씨 하나 읽어주랴. 먹히던 시절이 있었다니까. 예? 그런 눈으로 보지 마. 너무 나는 살아온 세대가 다르잖아. 니네 눈으로 우리를 보면 우리 쓰레기지. 그렇게 쳐다보는 거 아니야. 저 뒤에 우리 감독님은 흐뭇하게 웃고 계시잖아. 자신의 어떤 젊은 날을 이렇게 떠올리시면서 그래, 내게도 김태현이 같은 친구가 한 명 있었지. 혹은 나도 저랬지. 저런 이제 인자한 표정. 야, 감독님이 역시 있으셔야 제가 저 리리들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 물루라고 하는 챕터인데 몇 줄만 읽어볼게요. 이 장그르니의 그 문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몇 해 전부터인가 나는 고양이 한 마리를 키웠으면 했었다. 내가 공부하고 있을 때는 동무가 되어주고 나의 변함없는 생각과 나의 유일한 행복을 이루고 있는 것에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고양이를. 만일 내가 내 감정이 내키는 대로 했다면 나는 틀림없이 고양이보다는 개를 갖고 싶어 했으리라.
걔가 내 삶을 둘러싸게 될 그 따뜻함과 그의 진솔한 행동 거지와 달려와 안길 것 같은 그의 마음은 아마 내가 인간에게서 느낄 수 있는 것보다 더 사랑스러운 그 무엇을 깨닫게 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갖고 싶어 하건 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바로 그 무렵에 무덤 파는 이가 나에게 고양이 한 마리를 주었던 것이다. 이 간단한 문장에 대한 문장 속에서 그는 많은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 복잡한 관계의 인간들보다 부르면 달려와 내게 안기는 그 따뜻한 강아지 한 마리, 개 한 마리가 내겐 더 필요했던 시기가 있었다. 그런데 삶이란 그렇게 계획한 대로 되지 않더라. 우연히도 내가 알고 지내던 무덤 파는 이가 나에게 고양이 한 마리를 주었고 그 고양이와 함께 나의 삶이 또 시작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이 고양이 물루라는 챕터에서 쓰고 있어요. 당시에는 이런 그 심심한 문장과 내용을 읽었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100%다 이해한다고 할 수 없겠죠. 사실 이 장그르니의 섬은 워낙 유명한 에세이라 많은 불문학 번역자들이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다 이걸 해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어떤 제 인상을 이야기했을 때 김태현 씨 틀렸습니다. 장그르니의 어떤 개인사적인 그 이야기를 미뤄봤을 때 이 책은 몇 기에 나왔던 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의미하는 것은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하고 학구적인 해석을 내놓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읽었던 제 나름의 어떤 해석은 그것과는 좀 다른 것이었어요. 말하자면 나는 개를 키우기 원했는데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원한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 그리고 고양이 한 마리를 얻게 됐는데 그것은 순전히 우연한 일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서 이 고양이와 함께 살아가는 일상에 대한 부분들이 그저 별다른 사건 없이 담담히 기술됩니다. 그런데 우연히 얻게 된 그 고양이 한 마리를 통해서 이 작가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았던 삶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변화가 생긴 거니까.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아니라 어제는 없었던 고양이 한 마리가 나의 일상으로 들어오면서 그 고양이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조금은 다르게 해석되고 다르게 비춰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 어떤 잔잔한 과정들 속에 이 책에 묘미가 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이야기해주는 아주 그 섬세함. 우리는 사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라는 표현 속에서 그 섬세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어제 한 일들 다 기억이 나십니까? 물론 그런 일들은 기억할 수 있겠죠. 어제 누구를 만났었지, 어디 가서 밥을 먹었었지라고. 그럼 이렇게 질문을 좀 바꿔보죠. 어제 느꼈던 감정들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실 수 있으신가요? 어제 내가 점심으로 어떤 밥을 먹으면서 그 밥을 먹으면서 했던 생각들,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오랜만에 만난 사람인데 첫 마디를 내게 건넸을 때 받았던 인상들. 생각해보면 우리는 점점 우리의 일상과 삶을 하나의 이야기처럼만 펼쳐 보이지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느낌과 감정들은 아주 쉽게 휘발돼 버린 채 공허하게 그저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듯이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책을 두 번 읽어본다는 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읽었던 책을 다시 읽어보게 됐을 때 그때와는 다른 느낌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는 거죠. 예전에 봤던 영화를 다시 보게 될 때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영화 속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또 다른 장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생각해보면 우리가 매일을 반복한다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를 답습한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읽었던 책을 다시 읽고 봤던 영화를 다시 보는 것처럼 그 똑같은 하루 속에서 전혀 다른 것들을 발견해내는 과정 또는 다른 이야기들을 생각해내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장그르니의 이 섬에 담겨있는 여러 편의 에피소드들은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이 별로 두꺼울 거 없는 얇은 에세이 한 편을 통해서 과연 오늘은 어제와 같은 하루인가? 어제는 나는 어떤 감정을 느낀 하루를 보냈으며 또 오늘은 그때의 감정과 다른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우리의 삶은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 각기 다른 간극을 통해서 완성돼 가는 것은 아닐까? 또 각기 다른 감정과 새롭게 해석되는 것, 새롭게 보이는 것을 통해서 완성돼 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을
이 책을 통해서 비로소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책에 대한 사람들의 평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7.9점입니다. 좋아요. 철학적인 내용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책이다. 대학 때 인도 철학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린이의 글에서 인도 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만날 수 있었다. 쉽게 읽히는 글이 좋을 때도 있지만 한 문장 한 문장 곱씹어보는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책이다. 곱씹어본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느껴본다는 거죠. 건성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할 때도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 음식이 정말 맛있다라는 것을 체감하지 못한 채 그저 허기를 때우기 위해서 입안에 털어넣는 것이 아니라 한 숟갈 한 숟갈을 아주 정성스럽게 퍼서 내 입안에 가져오며 그 음식 맛을 음미하는 것, 아 맛있구나 하는 생의 감각을 느끼는 것, 그런 감각이 바로 이 장그리니의 섬이라고 하는 책의 문장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별로요. 철학자이면서 미학 교수여서 그런지 몰라도 글이 짧은데 어렵다. 물론 심오한 정신세계가 느껴지면서 품격 있는 글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내 정신세계에 비해서 너무 품격이 높아서 이해하기 힘든 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로라고 이야기한 분도 결국은 나의 한계이지 책의 한계는 아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책은 두 가지 미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짧아서 보기 편합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짧기 때문에 한동안 한 문장 안에 오래 머물러 생각해야지만 그 느낌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오래 머무는 것, 늦게 걷는 것, 한동안 그곳에 머무르는 것, 정신없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장그르니의 섬, 오늘 리리드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